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은 여권이나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여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의혹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부 제보를 청와대 행정관이 요약 정리한 것이며 숨진 전 특감 반원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 6,800여 명이 공개됐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보일러실이나 차 트렁크에 현금을 보관하거나 비닐하우스에 수억 원짜리 고가 분재로 숨기기도 했습니다. 20대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가 노력이 통하지 않고 실제 불공정한 경험을 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좋지 않아서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40살인 사람은 앞으로 40년 정도 더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기록적 한파로 폐렴 사망이 많았던 탓에 그동안 해마다 늘었던 기대 수명은 처음으로 증가세를 멈췄습니다. 배터리에 쓰이는 금속 물질 리튬이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한강 상류보다 하류에서 농도가 6배 높아졌는데 버려진 배터리나 약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군 인사들이 대거 수행했습니다. 미국을 압박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군사 행보로 돌아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다시 꺼내며 거친 말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필요하면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유 전 부시장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입니다. 검찰이 지목한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이지만 실제로는 임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제한되는 주요 국가보안시설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특히 당시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정밀 감식한 자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에서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지만 돌연 감찰을 중단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부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정작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최근 여러 전직 특감반원들로부터 민정수석실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자료를 모두 회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무마나 인사 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가 바로 청와대 안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성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수사 속도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청와대가 이른바 하명 수사 논란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는 특별감찰반원이 아닌 다른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받아 전달했다며 숨진 검찰 수사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예, 경찰 출신도 아니고 특감 반원도 아닌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이 관련 첩보를 받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제보 경위와 이첩 과정에 대한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이 문건을 작성한 게 경찰 출신이나 특감 반원이 아닌 다른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의 제보를 받고 편집해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 행정관이 제보를 접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지난 2017년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은 제보자로부터 SNS를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이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고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A 행정관은 이후 절차에 따라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인 만큼 반부패 비서관실로 전달해 경찰로 이첩했을 거라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은 소개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 숨진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관은 논란이 된 문건 작성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2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A 행정관에게 제보한 사람도 확인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보자 신원을 파악해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A 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에 공직자인 제보자와 캠핑장에서 알게 돼 몇 차례 만나고 연락도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제보자를 직접 조사할 수는 없었지만 정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A 행정관이 제보를 편집한 이유에 대해 중복된 내용이 많고 난잡한 표현도 있어서 정리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문건을 확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제출될 증거인 만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A 행정관이 자신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일상적인 첩보 전달 과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최근 숨진 검찰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갔던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1월쯤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 간 엇박자를 점검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근에 숨진 동부지검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할 당시 내려갔던 이유가 이 점검 때문이라는 건데요. 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했는데도 각종 억측과 의혹이 이어진다면서 이번에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 18년 1월 18일에 보고되어 있는 문건을 이게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께도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사회교육 문화 분야에서 검경 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논란이 간략하게 담겨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경찰이 압수한 고래를 검찰이 피의자에게 돌려주면서 시작된 논란이 검찰과 경찰의 공개 설전으로 이어졌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앞두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숨진 검찰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가서 관련 내용에 한정해서만 활동했다면서 보고서에도 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숨진 수사관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영장 청구 권한을 가진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영장 역신청으로 최근 숨진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검찰로부터 되찾아오겠다는 건데요.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그만큼 치열한 검경 갈등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에 숨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내어준 경찰.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A 수사관 사망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자체나 복원 작업을 통해 얻은 포렌식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나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A 수사관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습 압수수색에 반발한 경찰이 포렌식 참여를 요구했지만 참관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이 없으면 포렌식 내용까지는 밝힐 수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하더라도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찰이기 때문에 반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구 가능성이 작은데도 영장 역신청 계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경찰의 반발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일종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검경 갈등이 영장 역신청을 계기로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과 함께 북미 정상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중순에 이어 49일 만에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올라 혁명 전적지를 일일이 둘러보는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사회주의 부강조국 건설에 총매진하는 작업이 힘들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혁명 전통 교양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 백두산 등정은 북미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이른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하는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문답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하하는 별명인 로켓맨과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에서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언행이 나오면서 3주 정도 남은 연말 이내 북미 협상이 다시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급격하게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정상의 신뢰 관계에 금이 가지 않았다는 해석도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행보를 보면 북미 협상 실패에 대비하지만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로켓맨 발언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만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을 하면서 나왔고, 무력 사용 언급도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말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미 정상이 국내 정치 맥락에 초점을 맞춘 언행도 외교 메시지 발신으로 해석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6,8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공분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허준, 아이리스 등 인기 드라마 작가인 최완규 씨도 포함됐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 재산추적팀이 수십억 원의 개별 소비세를 내지 않은 골프장 사무실을 수색합니다. 국세청이요? 요거는 지금 저희 2부 장사 거세목도이고요. 골프장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아왔는데 재산추적팀은 사무실 금고에 보관된 현금 1억 원을 압류하는 등 1,456억을 전액 징수했습니다. 수억 원어치 고가 분재를 숨겨온 체납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비닐하우스 문을 뜯고 들어가자 체납 발생 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은닉한 고가 분재 377점이 적발됐고 모두 압류 처분됐습니다. 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 아파트 보일러실에 현금을 숨기는가 하면 외제차 트렁크에서 5만 원권 1,800여 장이 쏟아져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과 체납자 사이에 말다툼도 벌어집니다. 그래도 사장님 이래 큰 아파트에 저런 좋은 차 가지고 살고 계시던데. 아니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이런 살자리가 20년, 30년 된 거라요. 국세청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하루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비난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종합부동산세 등 56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구암 허준과 올인, 아이리스 등을 쓴 방송작가 최완규 씨도 양도소득세 등 13억 9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체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 추적과를 설치하여 재산을 숨기고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은닉 재산을 제보해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20대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은 현재 우리 사회가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불공정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 명제는 통용되는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10월 20대 청년 100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불공정함을 경험해봤다는 응답도 74%였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습니다. 불공정 이유로는 윗세대의 부조리, 경제력, 성별 순으로 꼽았습니다. 행복 정도에 대해서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본인은 5.93점, 또래 세대는 4.87점을 줘 본인보다 또래 세대가 더 행복하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상 속 행복으로는 가족, 친구, 연인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제일 많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취미 생활을 같이 할 때가 뒤를 이었습니다. 20대 전체에서 사회의 불공정함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높고 또래 세대가 행복하지 못한 편이라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어 이런 경험과 생각이 20대의 현재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향후 출산 의향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낳고 싶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이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4명 중 1명은 생필품을 살 때, 10명 중 7명은 취업을 위한 강의 수강비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피고인을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치유 법원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법원이 3개월 동안 일기를 쓰며 금주를 실천한 음주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다른 비슷한 사건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저녁 34살 허모 씨가 2명의 자녀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애들이랑 밥 먹고 이제 과일 먹으면서 책 보고 공부 좀 시키고 오늘도 하루 마무리할 겁니다. 매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이렇게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로부터 며칠 전만 해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허 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가 허 씨를 상대로 전국 최초로 치유 법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겁니다. 범죄의 원인이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3개월 동안의 금주와 밤 10시 이전 귀가를 조건으로 허 씨를 석방했고 매일 동영상과 활동 보고서를 일기처럼 비공개 카페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재판부와 변호인은 물론 검사까지 힘을 모아 응원과 지지의 댓글을 달며 허 씨를 격려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정해진 시간에 동영상을 업로드해 주셨고 저희 변호인 그다음에 재판부에서도 잘 이행했음에 대한 어떤 그 박수와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약속을 지킨 허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치유법원 프로그램 첫 졸업자로서 우리 사회에 밝고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0대는 이제 막연하게 이제 술을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제 뭐를 많이 이제 제가 잃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또 이번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치유법원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로 알려진 리튬이 한강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수돗물에 유입되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배터리에 쓰이는 금속 물질인 리튬. 그런데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에서 이 리튬이 높은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공동연구팀이 북한강과 남한강, 한강의 물을 분석해 비교한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북한강과 남한강에서 낮았던 리튬 농도는 한강 합류 지점을 지나면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도심을 지날수록 농도가 높아져 한강 상류인 팔당댐보다 하류인 행주대교 인근에서 6배나 더 높은 농도의 리튬이 확인됐습니다. 수돗물도 상류에 가까운 동대문구보다 하류 쪽인 김포공항 인근에서 리튬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동위원소 분석 결과 강물의 리튬은 버려진 배터리나 약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리튬은 이른바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의 대표적인 치료제로 쓰입니다. 약에 장기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던가 그리고 부정맥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이 그 수돗물에 들어있는 리튬에 노출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좀 더 필요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정확한 오염 원인을 확인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리튬을 걸러낼 수 있는 정화 기술이 없는 만큼 아주 적은 양이라도 오랫동안 노출되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지금 40살인 경우 남성은 80살, 여성은 86살 정도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생명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40살 남성은 40.8년, 여성은 46.5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돼 기대 여명이 10년 전보다 남녀가 각각 3.2년과 2.5년씩 늘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10년 전보다 3.1년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해서는 보합으로 나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기대 수명의 증가세가 멈춰섰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퀄컴이 사실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공정위는 퀄컴의 사상 최대인 1조 3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동통신의 필수적인 특허권을 토대로 국내 휴대전화 업체 등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본 겁니다. 칩셋 제조 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셉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였습니다. 퀄컴 측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고 2년 10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2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서울고법이 첫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퀄컴의 칩셋 관련 표준 필수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되도록 약속돼 있습니다. 퀄컴 역시 이를 약속하고 특허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퀄컴이 경쟁사에 칩셋 제조의 필수적인 기술의 특허권 제공을 거절 제한하거나 모뎀 칩셋을 사려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권 계약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면 칩셋 공급을 멈추거나 제한한 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퀄컴이 다른 특허권까지 끼워 파는 식의 계약을 요구한 것 등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10개의 시정명령 가운데 2개는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패소 평가를 받는 이번 판결에 대해 퀄컴 측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오늘은 추위가 잠시 풀리면서 활동하기가 한결 수월했는데요. 밤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밤 9시에는 서울 기온이 2도, 내일 아침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2도에 그치면서 종일 춥겠고요. 모레 아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충청과 전북 지역은 1cm 안팎의 눈도 조금 오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호남 서해안 지역에 산발적인 눈발이 조금씩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춘천은 영하 8도, 서울 영하 5도, 대구 0도, 울산과 광주는 1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7도에서 9도가량 떨어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하 2도, 춘천과 청주 1도,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휴일까지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엔 중부 지역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